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제 수지 효과와 한국 내 외국인 투자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과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에 비해 많은 정치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치적 위험은 기업이 정상적인 시장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이외의 비시장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비시장 요인 위험은 크게 협의의 정치적 위험과 광의의 정치적 위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협의의 정치적 위험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사건이나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와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빈번한 정권 교체로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어 다국적 기업이 현지 사업 시 높은 정치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의의 정치적 위험은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되며 이들은 기업의 재무적 또는 전략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부채 문제, 외환 문제, 자산의 수용, 몰수 등과 같은 현지국 내 문제 및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 사건, 국제 협약 등 국외 사건들도 다국적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적 위험은 현지국 내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위험과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한정하여 영향을 끼치는 미시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시적 위험은 대부분 기업이 영향을 받는 큰 위험을 말합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국내 정치제도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 불안, 미국과 같은 전략 교역국과의 FTA 실행 또는 재협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시적 위험은 거시적 위험과는 반대로 몇몇 기업이 특정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남북 학작 사후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이 8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는 생산 중단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았고 이들 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와 납품업체들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잠시 재가동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 조치를 명령함으로써 다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시적 위험의 예로 중국 정부의 한국 내 사드 보복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정책적 보복을 가하고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을 제한하여 중국 투자 한국 기업들과 국내 호텔, 면세점 업체 등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토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112개 매장 중 77%인 87곳이 소방점검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해 7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롯데마트는 결국 2017년 9월 중국 사업을 매각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험은 정부 관련 요인, 정변, 전쟁, 테러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기타 요인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영자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 중 먼저 정부 관련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현지국의 정치 제도, 정치 권력 그룹, 정책 등의 변화가 빈번히 발생할 때 정치적 위험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위험은 크게 소유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이전 위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 위험은 본사의 소유 지분에 대해 현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현지국이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국적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도 사이에 79개 개발도상국에 있는 276개의 정권 중에서 25개의 정권이 자국 내 금융, 천연자원, 서비스, 제조 부분에 걸쳐 자국 내 외국 투자 기업을 몰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일부 남미 국가에서도 이러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위협은 다국적 기업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출하게 한다든지, 현지 조달 규정을 두어 원자재의 일정 부분을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이사회의 일정 인원을 반드시 현지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거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소방 점검, 세무조사 등도 운영 위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부 관련 요인으로는 반덤핑 관세 부과, 현지국의 다양한 통상 압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 위험은 본국으로 이윤이나 자금을 자유롭게 송금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예 현지 화폐를 달러 등의 국제통화로 환전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지 자회사는 원활한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수출용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금융외환위기 초기에는 낮은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르헨티나의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페소 대신 달러를 보유하려 하자 달러 환전을 금지해서 현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변, 전쟁, 테러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는 2014년 이라크 북부 최대 도시 모술을 점령하면서 자신들의 점령지를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이라크를 포함한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이에 대항해서 시아파 민병대와 쿠르드 지방 정부군으로 구성된 국제 동맹군을 규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은 많이 축소되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였고 이란 등의 주변 이슬람 국가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으로의 외국인 투자 활동은 당분간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로부터 철수하였고 이 두 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다국적 기업에게 현지국의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외환 사태는 1931년의 금본위 제도, 1971년 브레튼 우즈 제도뿐만 아니라 현행의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 사태는 보통 한 통화제도에서 다른 통화제도로 급히 전환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외부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자본이 국내 통화에서 외국 통화로 대규모 환전을 시도하고 자본을 유출할 때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명 편승 효과가 발생하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한 기업이 외국 통화로 바꿀 때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국가가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외환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과의 정상적인 자본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는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 대규모 자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은행이 현지국 국내 은행의 단기 자본을 공유하다가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내 은행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임시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다른 은행이나 금융산업 전반이 동일한 위험에 직면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한 경우 은행 파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금을 차입할 때 한 은행에서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여러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단기 금융 방식보다는 장기 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면 위험은 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73년과 1979년 발생했던 글로벌 오일 쇼크는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소비하고 있는 석유의 50% 이상이 중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심지어 중단될 경우 또는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한다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감산 등 석유 수출국들의 자체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유가 변동도 있지만 중동 국제정세 악화, 중국,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의 꾸준한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때 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등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 요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미 국가 중에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는 많은 경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도 매우 높은 사회적 불안 위험이 있는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는 오래된 내전, 높은 범죄율, 낮은 치안, 빈번한 요인 납치, 특정 소수민족들의 유전개발 반대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신변 안전 위협이 높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불안한 치안, 이슬람 극렬분자, 지역 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현지 거주 미국 민간인에게 신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남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위험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RS 그룹이 매달 발표하는 이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정치적, 재무적, 경제적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즉, 정치적, 재무적, 경제적 위협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순위는 10위지만
정치적 위험 요소 중 정부 안정성, 외국과의 갈등, 부정부패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7위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무적 위험에서는 중국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위험 요소 중 사회경제적 조건과 투자 현황, 국내 소요, 외국과의 갈등, 부정부패 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지만 재무적 위험 요소 측면에서는 1위인 스위스보다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무적 위험 중 GDP 대비 총외채, 그리고 경제적 위험 부분에서는 실질 GDP 성장률이 매우 낮아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순위인 2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PRS그룹의 국가 위협 지수는 다른 나라들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데 용이하고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아졌는지 또는 개선되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피 및 위험 감소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해외 투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전 단계에서 기업은 더욱 다양한 선택 대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이 예상보다 높은 정치적 위험을 보인다면 가장 간단한 대안은 현지 시장 진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투자 규모를 계획보다 많이 축소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지에 적합한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여 위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력한 기업이나 국영기업체를 파트너로 영입한 경우 정치적 위협의 상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이 큰데도 그 지역에 진출할 매력이 큰 경우 현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투자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단위가 큰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투자보험이나 세계은행사나 미가의 투자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해외 투자보험은 해외 투자를 한 후 투자 상대국의 수용, 전쟁, 송금 위험, 약정 불이행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해외 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금액은 통상 해외 사업 소요 자금의 100%까지 정할 수 있고 실제 보험금은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시행한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일단 투자를 시행한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은 투자 전에 비해 적습니다. 특히 현지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야기된 정치적 위험의 경우는 대부분 순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기업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다국적 기업은 예외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업의 교섭력은 고용, 수출,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 얼마나 현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업이 현지에 대체되기 어려운 독특하거나 또는 많은 기여를 할수록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 다국적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운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출 시 가능한 많은 현지 자본과 현지 금융을 이용하거나 명망 있는 국제금융기관과의 자본과 같이 투자해서
투자 자본을 다각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조적으로 현지 자회사에서 생산된 물품을 현지국 시장에 독점 공급하거나 또는 생산되는 완제품을 독점 수출하는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해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기본 전략 방안은 다각화 전략입니다. 사업을 정치적 위험도가 높은 한 곳에 모두 집중시키기보다는 위험이 낮은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현지 자회사에서 본사나 다른 자회사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체 또는 복수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자회사 한 곳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본 전략은 선량한 기업으로서 현지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 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현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절한 투자를 하면서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과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치적 위험 두 번째 시간으로 정치적 위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